설레고 여러 가지 분량이 있어요. 강의 중에 여러분들이 예약하는 부분은 시간 관계상 다 마치고 나서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보시고 저를 초대해 주신 민족주민학 관장님, 위에 도서관장님께서 저희랑 초대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래 이 기록하게 안 돼 있고 제가 좀 나이도 있고 해서 그대로 일반식으로 하겠습니다. 이야기식으로 해가지고 여러분이 도움이 될 만한 것, 그리고 초현실주의라는 것은 너무 조금 아바타르에서 어렵기 때문에 그걸 다 알고 가면 복잡하고 그러니까 꼭 여러분이 알고 가셔야 될 것만 그렇게 요약했어요. 30분, 40분이나 하니까 시간 관계상으로 제가 기록 강의하면 제가 말이 많거든요. 한 90분 이렇게 해야 강의가 됩니다. 그리고 제가 갖고 있는 노하우는 경상대에서 시간 강사로서는 아마 제가 제일 장기간 강의를 오래 했습니다. 한 7년간 그때 교수님들이 접수를 하셨어요. 어떻게 거짓말을 잘해가지고 시간 강사를 오래 장기 강사를 하느냐, 그 비법은 내놔라. 뭐 비법 없습니다. 그 대신에 저녁밥은 제가 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교수님을 모시고 한때 그 에피소드를 들었어요. 하여튼 제가 한번 초현실주의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초현실주의 시 서고가 아니고 초현실주의 시 세계서고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이야기 중에 어렵고 하는 것은 메모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제가 강의하는 순서는 첫째 그 다다이즘하고 슈루 리얼리즘 초현실주의의 그 모든 방법이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를 하시는 가운데서 제가 한 5분을 10분만 강의를 하고, 그 다음에 그 기법에 들어가서 아는 건 알지만 어느 것이 초현실주의인가 여기에 대한 오류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름다운 오류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어디까지나 오류는 오류이기 때문에 저는 비평을 할 때 비평가들이 비평하는 부분을 가지고 다시 비평을 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예를 들면 김윤식 씨나 조영현 씨나 김준호 씨나 내노라 하는 분들의 그 모든 비평을, 심지어 오심 박사의 그 비평까지도 제가 연구사에서 비평의 비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제목을 중간 제목을 제가 만들어 가지고 논문 쓸 때 반드시 이것은 이어야 된다. 그래서 초현실주의라는 건 뭐냐,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된다. 초현실주의는 여러분들이 다다이즘하고 초현실 부분은, 초현실주의는 꿈과 현실이 있는 절대 현실에서부터 출발되어야 되기, 이것을 다다이즘적이나 다다이즘을 계속하면 이상 김혜경 씨처럼 형태주의 포멀리즘이 되기 때문에 이상 작품 전부 초현실을 해가지고 우리나라의 그 박사 학위를 받고 서울대에 계시는 그 어느 일이 오시고 그 초현실주의를 하는데, 제가 생각하는 주장 관점하고는 차이가 있다. 그래서 반드시 초현실주의는 다다이즘하고 차이가 있다. 그건 뭐냐, 꿈과 현실이다. 그냥 절대 현실 안에 모순되는 그 꿈, 그 다음에 그 객관성적인 현실이 그 안에 포함이 돼야 그것이 초현실주의입니다. 그리고 초현실주의는 개인의 어떤 주의가 아니고 초현실주의자들이 전부 다 그룹에서 거기 정해진 거기 때문에 거기에 주도한 사람이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앙드레 플라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그런 것을 이해하고, 그런데 우리가 그 알코올 중독자 아폴리네르 같은 분은 그 당시 그
자연주의라는 그 계열에서 그분이 먼저 최초로 짱복토 같은 경우고 여기서 프랑스 파리 몽고르트에서도 그런 연구도 하고 여러 가지 그 전례가 한데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말하는 오늘날 그 입체파라기보다도 추상 오브제로 볼 때 추상적 오브제다 이렇게 해서 그게 뭐 살바도르 달리 거기에 많은 분들이 피카소로부터 다 시작이 되죠. 그래서 초현실주는 보통 25, 26인데 그 안에 내부가 전동을 많이 가지고 막 거기서 초현실주 아닌 분은 다 쳐내고 서로 자기들끼리 적을 씌고 전형을 씌고 이렇게 해옵니다. 자, 이런 정도로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고, 그럼 다다이즘하고 다른 다다이즘은 뭐냐? 다다이즘은 처음부터 이 다다라는 말은 여러분 잘 알죠. 로마나 또 뭐 여러 가지 소위 어린이 무엇이 나오는데 없다 무라는 말도 나오거든요. 초신실주의보다는 다다이즘이 갖고 있는 그 영역은 대단히 크다. 뭐냐 하면은 그 당시 천지를 개벽할 정도의 파괴력을 그 자체가 허무주의를 먼저 내세웁니다. 그 다음에 허무주의를 내세우다 보니까 그게 모든 것이 다 다릅니다. 그 내가 여기 오늘 여러분이 꼭 알고 가셔야 될 게 김춘수 씨의 무임시라는 말을 김춘수 선생님만이 무임시라는 게 아니고 다다이즘의 무임시가 나옵니다. 벌써 나옵니다. 그 13세기에 아르투아하고 에노, 그 가수 에노이 아니고 에노라는 지역에서 그 13세기에 벌써 무임시가 운동이 전개됐어요. 그러면 그 아르투아는 어디냐면 프랑스 북부 지방이고 에노 지역은 지금 벨기에 속해 있는 지역입니다. 그게 13세기에 일어났다가 무임시가 다시 19세기에 영국에서 무임시가 전개됩니다. 그와 동시에 다다이즘이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지만 18세기에 다다이즘은 선언을 합니다. 하는데 그때는 뭐냐면 다다이즘 그 올백이 파기 무조건 처부수고 파기라고 허무주의적인 그렇게 하면서 창조라는 것을 내십니다. 거기에 무임시도 따르고 거기에 콜라주도 나오고 오브제도 나오고 전부 우리가 말하는 데칼코마니 또 그게 에로티시즘이 이런 것이 다 그네들이 다 주장합니다. 다다이즘은 일본에서도 그 앞에 들어갔기 때문에 고교 신길이라는 분이 우리 한국에 상당히 오래 그 머물러 체류를 했습니다. 뭐 당시 우리나라가 그 일본 일제 강점기에 그 들어갔기 때문에 그러한 어려움에 서로 있었지만 이 다다이즘이 가지고 있는 그 형태주의적인 것이 우리 한국에 만연이 돼가지고 지금 우리가 그것을 가르치는 교수나 누구든지 명확하게 그것을 지적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간에 여러분에게 다다이즘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후보는 파괴적이고 허무적이고 또 무엇인가 상당히 그 멜랑콜리적인 이런 데서만 많이 작품을 해주기 때문에 희망과 꿈이 없다. 그리고 이것이 또 문제가 여러분이 잘 알지만 16세기에 그 스위스 쭈리히에서 그 볼테르 그룹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후고 발하고 그 비키리아 이 두 분이 그 당시 운동을 주도를 했는데 후고 발이 다다이즘을 이름 명칭을 먼저 하자 일대까지 했는데 비카디아가 그것을 갖다가 훔쳐가지고 대부분 나중에 내분으로 인해서 다다이즘이 없어지고 이제 여기에 딴 것이 뭐냐면은 앙드레 브루통 프랑스 파리가 역시 예술의 그 세계 도시가 되듯이 그 계열에서 다시 그러면 그 분위기 뭐냐면 거의 다 뭐 3분의 2가 다다이즘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방향이 다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꿈과 현실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여기에 해결 철학이
해결 철학이 플러스가 됩니다. 그 변명, 그 시대의 변화와 그 철학을 갖다 삽입시. 그러다가 프로이트의 꿈 해석, 1900년에 프로이트의 그 꿈 해석이 포함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초현실주의는 우리가 오늘 여기서 여러분이 메모하실 분은 무의식의 이야기입니다. 무의식의 이야기. 그러니까 좀 차원이 다르죠. 해결 철학이 플러스되어 있고 거기에 대한 그것을 무의식을 통해서 예술이 성화되어야 된다. 이것이 앙드레 브루통이 말하는 그런 초현실주의입니다. 이 방법은 그대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내가 저번에도 그 서두에 잠깐 이상욱 박사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 서울대학교에서 이미 여러분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서울대학교 학생들이 초현실 찾기 운동해서 박노후 씨 그 상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제가 잠깐 했는데, 그것을 자세히 보면은 그 안에 그렇다고 해서 이 방법이 무의식이 없는 건 아닙니다. 내가 볼 때는. 그래서 그 정로루 맑은 눈에 도는 부럽. 우리가 보통 그건 뭐 시험을 치고 시험 치는 그에 점수 따기 위해서 공부를 해보고 감각과 어떤 시각적 콜라주를 통해서만 이게 시가 참 좋다 하면서 무릎 치지만 사실 청노루라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건 전부 무의식이 작동합니다. 그러니까 무의식이 프로이트가 말하는 것은 우리가 7분의 1이 무의식이고 그 다음에 의식은 7분의 1이다. 이런 정도가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건 뭐 제가 한 게 아니고 모든 그 학자들이 그렇게 평가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그 7분의 1이 무의식이 그 무엇이 무의식? 사실은 우리가 여기 친절하고 예를 같은 사람들 보면은 우리는 아까도 말했지만 이중인격자거든요. 그런데 이중인격자가 이중인격자로 보고 너는 나하고 친하게 지낼 수 없다. 너는 이중인격자야. 이러는 사람은 그 자기가 조금 무식 폭로됩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람은 이중인격을 갖춰야 돼. 그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내가 중간에서 이야기하지만 시인이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냐.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이 개념적으로 학문적으로 그렇게 하는데, 나는 생물학적으로 말씀을 하면 시인이 무엇입니까? 아시는 분 사람들 시인이 무슨 존재냐 다 이야기를 하고 자신이 없을 겁니다. 나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시인은 자웅동체다. 자웅동체 알지요? 해마가 쓴 놈이 아이를 놓지요. 근데 해마도 아니고 우리가 이 원초적인 생물학적 진화를 보면 원래 자웅동체죠. 해상 관계에 보면은 많은 것이 말미잘이 보면 자웅동체가 있지요. 그래서 우리 시인은 자웅동체다. 아이도 낳을 수가 있고, 술 것이라도 아이를 낳을 수 있고, 또 안 것이라도 또 아이를 만들 수도 있고, 한 몸 안에서 두 가지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오늘 그거는 여러분이 다른 걸 잊어버리고 시인의 존재는 자웅동체다. 저는 그렇게 좀 무식하게 주장을 합니다. 이 점을 여러분 명심하고, 그럼 다다이즘하고 그 초현실주의가 달라진 이유는 그 비카비아가 운동을 파리까지 와서 하는데 나중에 샤트라는 그 추리에 있는 그 볼테르 그룹에서 그 후고 파리 중심이 아니고 제일 최초로 다다라는 말을 썼는데 훔쳐가지고 갔다 이라 내분이 있나. 그 우리 이 작가들은 좀 문인들 할까. 이 시를 특히 쓰시는 분들은 또 수필 쓰더라도 수필하고 시는 그게 동체입니다. 여러분들 자꾸 장르를 구분하니까 수필은 수필이고 시는 시다. 또 거기 뭐 상문시가 있고 문시가 그렇게 구분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학문적으로는 맞습니다. 그러나 수필을 제가 예를 들면은 정화 선생님의 나는 부족하지 않다 보면은 많은 장시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하면은 그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사실은 수필도 시와 같고 시와 같이 수필도 그렇게 써야죠. 수필을 아무리 보는 대로 느낀 데 쓰는 게 수필 아닙니다. 반드시 메타가 있어요. 메타.
그러니까 내가 걸음을 걸어갈 때 내 앞에 그림자가 막아섰다고 만약에 처음부터 당돌하게 거의 당할까 이런 것을 제시할 때 거기에 풀어나가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디테일한. 그렇게 해야 그것이 시에 가깝게 쓰는 것이 수비고, 다만 우리가 배우면은 교과서 이게 문제다. 북 가는 대로 끊김 없이 생각나는 대로 그럼 생활숲이 그 신변 잡기가 되겠죠. 그래야 거기 성화가 되면은 여러분들이 그 수필은 성공이죠. 그렇다고 해서 제 말이 맞다는 건 아니지만 수필하고 시를 너무 구분하지 말고 수필 쓰는 분도 시를 쓸 수 있다는 것을 이런 기회에 자신감을 가지고 수필을 써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다다이즘하고 초현실주의가 결국은 갈라서게 됩니다. 내부는 그래서 우리 작가들도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정직하게 창작 활동을 하는 사람만이 승자가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뭐 여러 가지 무명 작가입니다만은 한주 코너에서도 염론을 팔거나 남을 비꼬거나 남을 질투하거나 작품을 가지고 자기하고 버거면 안 된다 해서 그 사람을 비난하던 건 아닙니다. 어떤 운동이든 간에 우리가 문화를 판단하는 건 대단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 점을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서 또 한 가지 이해를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다이즘 선언은 여러분이 잘 1918년인데 실제 1916년부터 일어났다. 그 다음에 우리가 초현실주의는 앞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해결 철학이 그게 변형이 돼가지고 삽입되고 그래서 그 무의식 관계가 우리 칼군도 집단 무의식 이야기 그런 말이죠. 이러한 모든 종합된 정신 분석적 측면에서 다뤄지는 게 초현실주의입니다. 그럼 제가 이 정도로 그 다다임과 초현실주의 시류를 구분해드리고 다음은 그러면 초현실주의는 어떤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초현실주의는 한마디로 말해서 아까 말한 무의식의 미학이다. 오님하고 그럼 무의식의 미학이 무엇이냐 여기에 대한 것을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다다이즘에서 가지고 있는 데카르트, 토마니, 콜라주, 오브제 모든 것은 다 그게 차용됩니다. 초현실이고 다만 아까 말씀드린 꿈과 현실이 있는 절대 현실에서 작품에서의 초월주의라고 그런 것이 있다. 그래서 내가 내 개인이 주장하는 논문에 보면 일본식 초현실주의라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일본을 통해서 초현실주의가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 원로급에 계시는 학자들이 거기에 매몰된 건 아닙니다만 해석을 하는데 김기림씨, 조연현씨 다 돌아갔으니까 지적을 합니다만 다수의 그 학자들이 인류 대학에서 강의를 할 때 오류를 많이 남겼다. 나는 바로 박인기 교수도 지금 퇴임을 했는 모르지만 그분의 모든 세계도 내가 신랄하게 비평을 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그게 이상 선생의 그 시책을 가지고 그 이상 선생 시는 다다이즘에 가깝다. 뭐 그게 제 개인의 주장이고 어느 정도 그게 타당성을 갖고 옵니다. 포멀리즘을 가지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상 시 세계가 그 다다이즘도 아닙니다. 또 보면 포멀리즘으로서 행태주의 시를 갖다가 이 사람이 결국은 이상 세계의 세계를 구축한 사람. 그런 우리나라에서 그래야 이제 독창적인 시인이 있기 때문인데 뭐 거기에 보면 내가 본 아이베드 브라이드 그는 이런과 결혼하서 이런 점검 몇 가지만 초현실주의적인 게 있지. 그것도 보니까 이런과 결혼해도 그것도 보니까 안드레 브루톤이 이야기한 그 잡지에 나오는 그 이런과 결혼하다는 그 발각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우리가 아까 그 우리 김춘수 스님이 무의미시라고 하면은 아주 우리를 보고 꽃을 막 무의미시라고 이렇게 샀는데 꽃은 존재시입니다. 그렇죠? 그런 시가 조금 그 차별성을 따른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시를 쓸 때에도 뭐 내가 말하는 이걸 가지고 절대 쓰면 안 됩니다.
여러분 소신껏 시를 쓰시되 다만 내 시가 어디까지 현주소를 갖고 있느냐 이런 데서 좀 고민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만약 초현실주의에 가까운 시를 쓰고 싶은 사람은 역시 아까 말한 그 절대적인 현실 안에서 써야 되지 초월주의라는 말이 나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한번 재고를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제 주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현실주의 시는 아까 말한 다다이즘에서 모든 그 에르티시즘이나 그 뭐 무의식 소위 무의시나 콜라주나 그 다음에 그 브리 콜라주도 있고 콜라주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어느 콜라주, 수정 콜라주, 그 다음에 우리 칼럼 구루, 그렇죠? 아나그라, 또 우리가 그 이외에도 많은 이 작품을 보면 에레나 데스노스나 또 바시는 일찍 죽었지만 이런 사람들이 그 시의 움직임을 보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시는 대체 어디에 가서 현주소를 갖고 있느냐 여기에 우리가 고민을 할 때는 해야 돼. 내가 그리 주장하고 그렇다면 이러한 다다임이 갖고 있는 그런 기법을 떠나서 가장 오늘 알아야 될 이 환상이라는 것은 초현실주의에서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 환상에 여러분들이 보면 마치 환상으로 보면 이 쪼개비 운명을 말하는 사람을 그 강의를 보면 강론을 이야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무의식적인 환상이 있고 우리가 평상시에 환각이나 환시나 환청이 할 때 그 가지고 있는 환상이 있다. 그러면 무의식이 갖고 있는 환상 속에 한번 메모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PHANTASI 한번 더 보겠습니다. PHAN 그러니까 앞에 F가 들어가는 판타지 그 다음에 무의식에서 주장하는 것은 판타지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판타지와 판타지가 플러스가 돼가지고 그것을 메타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 따로따로 개념을 정의를 하면 상당히 혼란스럽다. 그렇게 될 때 판타지하고 판타지가 이렇게 내는 것이 오브제 아트. 오브제 아트는 걸 도대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오브제 아트는 비결정적이고 내가 10분은 내가죠. 비결정적이고 파악할 수 없는 존재의 부분이다. 그래서 이게 이제 조금 이 초현실 공부가 어려운 게 그 자크 라칸이 말하는 슬라브 지적도 있지만 자크 라칸이 말하는 것은 상상계와 상징계와 실제가 있어요. 그 상상계는 거울 단계. 거울만 보고 아주 좋다고 거울만 보면 그게 하루 종일 그게 매몰된단 말이야. 막 춤을 추고 자기가 짐승도 자기 위에 나타나면 아주 그 크라이가 돼요. 그래서 그 상상계가 상징계로 갈 때 그 과정이 실제계가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또 상징계가 실제계로 올 때 나오는 그 관계 그 기류가 실제계라 하는데 우리가 주로 환각과 현실의 경계점이 무엇이냐 하면은 그것이 판타지다. 환상과 현실의 경계점이 그 무의식적 측면에서 볼 때 판타지로 정의를 하는 것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렇게까지 디테일하게 공부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 시는 아주 쉽게 써야 된다. 시는 쉽게 쓰면 좋지요. 여러분들 그 이정록 시 읽어보면 이자라는 시 보면 기가 차게 무릎을 치지요. 그게 리얼리즘이에요. 아주 리얼리즘을 잘 쓰면은 그런 훌륭한 시가 됩니다. 그런데 리얼리즘도 보면 처음에 출발할 때 사실주의이기 때문에 이 사실주의가 반드시 목적을 동반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라곤이 공산주의로 자기가 폐지되거든요. 왜냐하면 나르시시즘에 빠지기 때문에 그런 데서 이음석을 가지고 그게 많이 따라간 사람도 있고 그의 바시 같은 사람들이 일찍 나이가 어려서 조사했지만 그런 분도 있지만 제일 문제가 우리가 크게 나누면 데스노스하고 엘루아르 작품 세계를 보면은 전부 다
우리 몸에서부터 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를 쓸 때 말하는 그런 주체를 너무 잃지 않아도 주체를 생략해도 자기 몸에 대한 이야기를 생략을 해도 누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1980년대에 들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풍경시가 프랑스 파리를 중심으로 해서 다시 유행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풍경시는 뭐냐면 우주나 또 자연을 대상해서 그 자체가 주체랍니다. 조금 어려워지죠. 그 자연 속에서 자기를 찾아야 되는데 거기에 굳이 자기 1인칭을 나는 이런 걸 안 넣어도 될 수 있는 시는 쓰면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리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풍경시를 쓰더라도 그러한 방대한 자연 속에 내 시를 건져 올리는 작업이 이루어지더라도 분명히 인프라에서 구축된 자기 이론도 때로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제 이야기가 주장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아주 프랑스 현재의 분위기나 지금의 태도를 동서를 막론하고 시인들이 유명한 시인들이 젊은 시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 생명 우주시야이라는 거 지금 내세우고 있습니다. 생명 우주시야. 생명 우주시야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그게 바이오 코스모 포에틱 바이오 코스모 포에틱이라고 그렇게 하죠. 그래서 이 생명 우주시야를 여러분들 한번 시도를 해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전부 다 보면 이미테이션에서 제 나름대로 고집해 본 결과에 이 작품들을 보면 이미테이션이 많다면 내가 조금만 말을 바꾸고 언어만 바꾸게 그 테크닉이나 모든 것은 거의 다 다른 것이 없지 않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조심스럽게 말씀하는데 우리가 이런 귀중한 시간 골든타임에 여러분들이 그 시의 한계점에서 맴돌게 되면은 조선시대 시득점 시인 아닌 사람이 없습니다. 선비라고. 그런 소위 하급층에 있는 분까지 시를 적였는데 전부 다 사라졌어요. 왜냐? 독창성이 있기 때문에 살아남은 사람이 오히려 여러분들이 유명한 황진이 같은 그 시 같은 거는 그 강기죠. 강기로서 있어도 그 시를 갖다가 버리지 못하고 지금도 그 맥락을 맹맥히 흐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한 편을 쓰더라도 독창적인 시를 써야 되다. 이렇게 해서 한다면은 조금 종전처럼 자기 스타일을 바꿀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조심스럽게 여러분을 건의를 합니다. 하여튼 풍경시가 1980년부터 이후에 급남이 돼가지고 여기에 무슨 현상이 일어나느냐면 산문시가 일어납니다. 그 이제 여러분이 산문시를 보면 숲이라고 같습니다. 그 산문시를 쓰면서 압축을 못하니까 자기의 그 소리가 내도 산문시를 좋아합니다만 능력이 없어서 그 산문시를 또 잘 써놓으면 굉장히 리얼하고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래 이 모든 텍스트들 이거는 기록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모든 텍스트들은 비유와 그거는 비유의 해체로 구성된다. 말하자면 예술은 해체와 재구성 이것을 어느 강단에서나 교수님들이 그 강의를 많이 하는데 그때는 우리도 젊어 놓으니까 뭐 그게 마음이 안 가고 자기 사랑하는 사람한테 사진을 그때는 우리 딸한테 사진을 내가지고 사진 본다고 해가지고 좋은 그 강의를 다 놓쳐버렸는데 그거를 다시 내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텍스트들은 비유와 그것의 해체로 재구성된다. 이거는 꼭 작품을 쓸 때 명령을 해야 돼.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 비유는 써놓고 딴 소리 하면 안 된답니다. 그 비유를 갖다 다시 해체를 해야 돼. 버드나무를 만약에 여러분들이 대사를 잡아가지고 오구제로 만들어 나갈 때 그 버드나무가 뭐 춤을 춘다, 버드나무에 뭐 그게 뭐 까치집이 이런 정도는 그 시가 아니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물론 감각적이나 시각적으로는 상당히 마음에 닿는 것 같지만 남는 여우는 굉장히 작다. 그래서 그 버드나무가 갖고 있는 그것을 볼 때 굉장히 어릴 때 본 버드나무와 컸을 때 버드나무도 비교해 볼 필요가 있지만 반드시 그 버드나무가 갖고 있는 하늘을 향한 그 우주적 자세가 뭐 어떤 게 있느냐. 뭐 제가 제 이야기를 하기는 좀 민망스럽습니다만 제 15, 12에 제자리에는 나무가 있다. 내가 이런 제목을 해서 아주 그 김홍석 소설가님이 내가 소설가한테 좀 평을 받고 싶다 이래가지고 보냈더만 아주 평을 잘 주셨는데 잘해주면 기분이 좋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것도 때로는 약이 안 되고 독이 될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너무 만족하면 안 돼. 평을 해주면 내 시를 정확히 평을 했는가 안 했는가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래 거기에 보면 제자리는 나무에 있다보다 나무는 제자리에 있다 하는 개념하고 제자리에는 나무가 있다는 것도 거기 철학적인 측면에서라도 해결 철학을 도입을 해고 그 변명해서 말이 뉘앙스가 틀린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그런 이제 기법을 한번 시도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수필도 마찬가지입니다. 수필도 상당히 거기에는 절박함도 있어야 되고 긴장감도 있어야 되고 때로는 내 고향의 울타리도 거기에 나타나야 되고 이렇게 아주 무신하면서도 그러면서 현실 감각이 들어가요. 그러면 그 수필도 콜라주가 필요하고 오브제도 필요하고 데칼토마니도 필요하고 칼럼 부르도 필요하고 글이 콜라주도 필요하고 다 그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동원을 하는데 물론 뭐 제 이야기를 쉽게 합니다만 여러분들이 쓰실 때 고민이 너무 내가 강의하는 것을 기준하면 시 하나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말씀을 드립니다만 그 이규보 시인이 800년 이규보 시인이 벌써 이미 초현실주의에 해탈한 분이에요. 시 본호심이라는 말을 했어요. 시는 우연히 쫓아가면 안 된다.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쫓아가면 안 되고 시는 오는 것이다.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그런 것을 보고 이분의 모든 작품을 제가 탐의건 했지만 상당히 고려 시대에 이규보를 갖다 정치적인 면에서는 나쁘게 보는 건 몰라도 문학적인 측면에서는 그분에게 지금 현대인도 따라갈 수 없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높이 그분의 문학성을 평가합니다. 그리고 우리 마지막에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만 이 문학이라는 말을 여러분 자꾸 자기를 남에게 보이려고 이렇게 노력합니다. 나는 아직 18지까지 내면서 작품을 남에게 제 작품 보내주면 몇 분 되면 보내주지. 첫째 조건은 돈이 없어서 못 보내고 있는 게 많습니다. 오늘도 가지고 오기로 하는 것이 사실 몇 명이 오는 것도 모르겠고 그걸 갖다 내놓으면은 참 우습다. 아직 내가 좀 순진한 게 있는 것 같고요. 나이만 하나 다 왜 그러냐면은 아니 뭐 내가 자랑하기 위해서 가져온 것 같아 보여요. 그래서 아까 그만 놓치고 왔어요. 그런데 시나 모든 문학은 수필도 마찬가지고 소설은 모르겠습니다만 이거 두 가지 내가 한 개 잘 묻습니다. 리투스라는 말. 이 리터러처에 나오는 자크 라칸이 그걸 분석을 했는데 LITUS 그거를 여러분 메모할 건 해보시면 리투스라고 그건 이제 프랑스어로서 리투스인데 문학이라는 말은 숨기는 것이다. 문학은 숨기는 것이지 그 문학이 뭐 자꾸 자기를 남에게 알리고 막 이것을 신문에다 내고 통속 문학처럼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이 말 안 해도 통속 문학을 보면 기가 차게 안 써놨습니다. 그렇죠? 신문에 보면 막 박수 치고 또 신문은 가지고 있는 저널리즘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장사를 못 해요. 궁극적인 면에서는. 그러니까 접시고 당신 이거는 도종아이 선생님이 말하는 게 아니고 접시고 당신 그 작품에 대해서 텍스트를 내가 말하는데 그걸 지금 읽어보면 여러분들이 흔히 이걸 많이 읽어서 하니까 지금에서는 조금 이게 도가 떨어지는 그런 그 작품 자체는 아주
잘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우리가 문학을 보면은 내가 이 시를 쓰고 나면은 통속 문학이냐 아니냐, 대중문학이 아니냐, 이것부터 먼저 자기 자신이 냉철하게 시니컬하게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뭐 하나 작품을 쓰는, 그럼 내가 뭐 당신 이야기하는 사람은 나는 오늘 막 숙이고 시 하나도 쓰면 못하겠다, 그건 아닙니다. 아까 말하는 이기보 선생처럼 시는 시 본호시입니다. 시는 오는 시간에 유들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또 한 가지 여러분, 그렇다면 시는 비투사 숨긴 것이다 하면 무엇이냐면, 시라는 언어는 소통의 언어가 아니고 그것을 정지시킨 침묵이다. 이정용 교수도 그렇게 말했어요. 그게 무슨 소리냐? 아까 말하는 모든 텍스트들의 패러다임은 뭐라고 했습니까? 비유와 그것의 비유의 해체로 구성된다. 말하자면 예술은 해체부터 해가지고 재구성을 해야 돼. 그게 무엇이면 픽션이 따르는 겁니다. 픽션이 안 따르면은 그게 사실주의적인 게 아니고 아이들이 쓸 수 있는 중고등학교, 뭐 중학교, 초등학교의 수준에 그대로 느끼고 표현하는 것은 시나 숲이 아니다. 자, 그거는 제가 오늘 이 귀중한 자리에서 하는데, 그럼 당신은 뭐 하는 사람이냐? 난 여러분 시 못 씁니다. 못 쓰는데, 그러나 이 이론을 가지고 제가 조심스럽게 발을 옮기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아까 말한 우리가 오브제를 가지고 쓰고 초현실주의는 무엇을 가지고 쓰겠습니까? 그 꿈과 현실이, 꿈도 그 모순되는 꿈을, 그리고 현실도 객관적인 현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이제 하나의 예를 들면은 마르샬 디샹의 그 변기 여러분 잘 알지요? 자, 쉬운 것부터 하면 그걸 보고 우리가 뭐라고 디샹이 갖다 이름 붙였습니까? 아시는 분 한번 이야기해. 디샹이 붙인 이름이 뭐냐? 저지예요. 네. 뭐? 샘 맞습니다. 샘. 요새 선생님이 아니고 샘. 그걸 갖다 변기를 샘이라고 이름. 그럼 파리 전시에 거기 5m 다. 이거 뭐야 이게? 안 돼. 그 당시는 그렇게. 우리 그 이상 선생님이 행태 그 시했던 말은 오만배라는 말. 유사를 썼거든요. 그렇죠? 요새도 유사를 많이 쓰거든요. 장에 반답하면 장과 같은 말을 비슷한 말을 해서 연결. 그러니까 시는 이미지가 겹쳐진 거죠. 이미지가 그게 겹쳐져야 맛이 있는 게. 시도 맛이 있고 향기가 있어요. 그걸 안 하고 그대로 나는 뭐 장에 가서 장닭 한 마리 사왔다. 그러면 장에 가격하고 장닭하고 비슷하니까 아, 내가 이 시가 성공했다. 그리고 자기 시를 벌써 짜고 하면은 거기에서 나르시즘에 빠지기 때문에 매몰되기 때문에 절대로 그 짜고하면 안 되는. 그 다음에 시를 다른 사람의 시를 읽어주기 싫어요. 예를 들면 자기 작품 나왔는데 거기에 어짜 탈자가 있는가 보고 자기 내가 그대로 보내준 거 맞았구나. 이런 데서만 만족을 하면 안 돼요. 그게 내가 하던 버릇이 여러분이 한 게 아니고 내가 하는 버릇인데 그렇게 된다면은 거기 한계점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를 우리가 논할 때 시는 사실 어렵죠. 그래서 아까 말한 그 소통의 언어가 아니고 그것을 지어가는 침묵이다 이런데, 그것을 조금 설명하자면은 우리가 비틀어야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평자들이 평선하는 분들이 비평가들이 그걸 우리가 평론가라 하고 평론가들이 그것을 가지고 설명을 하면서 비틀어야 된다는 그 말은 이미지를 겹쳐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미지가 그 시각적인 이미지고 언어 이미지고 이미지는 엄청나게 많은데 그 과정에서 전개를 할 때 그 이미지가 갖고 있는 그림자와 그림자가 각각 다르게 그림자도 냄새가 나고 향기가 나지 않아요. 이제 그런 도달까지 들어가야 돼요. 그 다음에 그 시를 쓰면 아름다운 장난을 일으켜요. 그 프랑스
아리의 그 초희집의 가장 주자는 영내 관계를 주고 아름다운 시체. 옛날 어른들이 해석하기로 아사체라고 얘기했지. 아름다운 시체에 대해서 그 바시가 말하는 창문에 그 잘린 그 사나이 그 두 배를 다 개쳐진 것을 붙여서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시는 그렇게 해서 자꾸 그게 나가야 돼. 이탈해. 그 언어가 탈락이 안 되고는 그것이 새로운 창조, 향상된 시가 마이크 내려가면 잘 안 들립니다. 마이크 올리세요. 아, 예, 향상된 그 시가 될 수가 없다니. 그 창조가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범성에서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 제가 우리 강의를 하니까 여러분 앞에 서서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 기법이 테크닉이 상당히 어렵기는 어렵습니다만 자꾸 듣고 이러면은 여러분들이 다소 이해가 가거든요. 그래서 문제는 환상인데 자크라, 강이고 슬라브 지적이나 모든 그 현대의 뭐 푸코나 이런 어른들이 다 나름대로 나머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우리가 그 특히 헤트로토피아 같은 이런 것도 보면은 그게 다 무의식에서 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이 무의식을 갖다가 가장 접근하는 게 뭐냐면은 실제계에서 오고지 아가 나오고 무의식 안에 실제가 있기 때문에 그 실제계는 우리가 현실적인 실제계가 아니고 무의식 세계에서 말하는 해골 구멍 그 존재의 구멍이 바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그 빈 구멍을 만드는 자신의 증상을 갖다가 동의시해야 비로소 그 시가 예.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한 걸 다시 돌이켜 보면은 시는 숨기는 것이지. 숨긴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애매모호하는 거예요. 자, 당신 시를 읽어보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 이렇게 됐을 때 그는 성공입니다. 좀 막연한 예요. 그 수필을 썼는데 수필에도 그게 환상이 있어야 돼요. 판타지가 있어야 돼요. 판타지. 무의식의 환상이 있어야 됩니다. PHANTASI가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판타지만 그 분명 도깨비 그것만 들어가서는 안 된다. 그 인정. 그래서 그 두 가지 합해지는 무엇이 나옵니까? 작품 창조라는 것이 상상이 된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시간에 여러분이 다 잊어버리고 무의식의 판타지하고 판타지를 구분해서 시를 한번 두 가지 믹셔해서 보면은 참 재미있고 그리고 그 우리 초현실주의는 내가 그 다다이즘처럼 모든 게 에리트식인 거 들어가고 그게 재미있는 그 소위 유머도 들어가야 되거든요. 객관적 우연일치도 들어가야 돼. 그럼 유머라는 건 여러분 잘 알 겁니다. 블랙 유머가 있지. 그 블랙 유머만 쓰는 게 그게 유머가 아니고 반드시 그 시를 분석해보면 애널라이시스를 해보면은 거기에는 유머가 조금씩 들어가 있어요. 아주 재미있고 그러니까 호박냉풀이 울타리에 걸리지 않고 구름에 걸려있다. 이러면 그 미친놈이 하는 소리. 구름에 걸려 있을 수도 않습니까? 아니 자동차가 가는데 지금 날아가지고 자동차가 가고 있다. 40년 전에 나는 그 우연히 한 말인데 열로 갔다 정신병원에 갔을 자니 검사를 좀 하고 오라. 이게 그것도 왜 내가 공직생활 하는데 그것도 상무관 있을 때 요걸 쳐드렸다. 그렇게는 이제 그게 교구가 돼가지고 하면 부시장이 부르더만 그 차선으로 실었으면서 뭐 친구들하고 뛰어서 뭐 자동차가 뭐 어디고 GTS 네, 그런 이야기 있습니다. 그런 소리 하고 있어요. 또 이제 가서 계속 책을 하는 거예요. 화안이 이래야 되겠는데 시에 화안이 이래 놓으니까 이거 틀린 글자냐 맞는 글자냐 발음해라. 또 틀렸습니다. 뭐 그분이 아는 게 그뿐이니까 답을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어떤 환경에 지배를 받게 되면은 상당히 그 시가 위축이 된다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참 고민도 많았지. 부사 정권 시대부터 60년 초에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고생도 많이 하고 요 시차이도 아닌데 시를 좀 써놓으면 분석을 해가지고 그냥 이빨에 굴러가지고 이건 뭐 때문에 썼느냐
이런 것까지 추닥을 많이 받고 그래도 살았어요. 그래서 참 어려운 시기인데 그때가 내가 1978년도인데 많은 세월이 흘렀어. 그래도 50년은 아직 못했으면 여러분들도 시를 쓰면서 울지 말고 시를 쓰면서 막 시가 안 온다고 시를 쫓아가면 안 된다. 쉽게 제가 마음을 씌우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시는 절대로 환상적인 시를 써야 되는 건 아니지만 반드시 내 무의식이 여기에 개입이 되어 있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기의 한 부분을 갖다가 무의식이 전부 다 의식을 보고 시킨 거예요. 그 안에 7분의 6이 전부 무의식이 작동을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꿈이 없으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럼 꿈도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여러분이 꿈이 없으면 뭐 살 맛이 없잖아요. 내가 자식을 보고 갖고 있는 꿈, 자식도 어머니 아버지 저렇게 해주기 위한 꿈, 또 사회적으로 보면 내 친구들이 어디 가는데 나도 그렇게 단계로 올라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지만 메폴린 같은 이 정신의학자는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1층, 2층은 그 파충류 세계이기 때문에 네 발로 기면서 그렇게 자연을 노래하고 먹을 거 실컷 먹고 그게 뭐 도매뱀처럼 막 이렇게 네 발로 기대어 봐야 뭐 별 그게 있겠느냐. 그래도 적어도 3층 이상 여기 3층이 있어요. 3층에서 생각하면 내려다보면 파충류가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메폴린이 말하는 거 예상 듣지 말고 오늘 이 강의에서 마지막으로 제가 부탁하는 것은 초세시주의가 그만큼 어렵지만 실제로 객파를 하고 보면은 여러분들이 매몰된 그 날이 시즌에서 다시 대사가 날 수 있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말하는 아우라는 좀 순식간 아까 말하는 무의식과 환타 그 어깨비 그 훈령하고 플러스 되면 그게 무엇이 말이냐 아까 창조라는 건데 아우라도 잠깐 붙이죠. 그 아우라가 바로 우리가 말하는 꿈이고 여러분들이 시도하는 창작의 그림이 됩니다. 그리고 노스탈자 그 마지막에 재미있는 거는 청마 스님 깃발에 보면 노스탈자 손수건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애수적인 측면에서 그 애수에 뭐 해가지고 그 백로가 뭐 아닌 거 이런 게 안 나오는 그렇죠. 그런데 그 노스탈자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여러분이 여러 가지 해석을 하겠지만은 불만과 분노의 그 개설물입니다. 말하면 그 불만과 불평을 갖다가 불만과 불안, 분노를 그 안에서 이어가지고 아주 이 시가 1936년 1월에 그 조선문간에 발표되는데 이미 이분은 청마스님은 자기는 이육사도 감옥에 들어갔고 자기도 국락군 것을 각오를 하고 통영을 탈출합니다. 그런데 뭐 가서 스파이 노릇을 하기 위해서 만주를 갖다 뭐 하는 그거는 자기들 그 뭐 책임을 하기 때문에 주장을 합니다만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깃발을 읽으면 불과 10개입니다. 10개는 그 안에 이러고 모든 것이 응축되어 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가 보통 그리움이라고 하는 것을 거기서 의무잖아요. 그리워하고 뭐 어쩌는데 우리가 노스탈자까지 가야 돼. 노스탈자가 이거는 영어로 노스탈자의 표준말이고 라틴은 노스탈자로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면 자네 그 틀리다. 어느 뭐 교수가 그 자네 그 노스탈자 같은 이렇게 충분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왜 알으신다. 그 뒤에 조용히 앉은 자리에서 찬양하면서 라틴어다. 그 다음에 사도 마주 희재 하고 샤도 매직 필름하고 샤도 매직 필름은 영어로 된 거 맞아요. 그게 사도 마주 희재는 라틴어. 그러니까 라틴어 공부도 조금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것까지 뭐 갈 필요 없어도 대강 들어서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마지막 정리하면서 리투스 절대로 모든 예술은 승인됩니다. 옆구리에 해를 단숨 내밀고 있는 행상을 가져야 이번에 그 안무계 교수가 저 감독이 사람의 냄새
라는 해갖고 그 발표되지. 그 아마 여러분 보시는 분은 아주 없었겠지만 사람 연출을 해가지고 SF를 한다는 대단히 그 참 기가 막힌 일이죠. 그죠? 그 헐리우드 유명한 배우를 스카우트 해가지고 그런 것도 하고 여기에 이제 창원에서 모시는 그 영화를 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영화도 볼 때는 자주 가서 볼 필요가 있다. 또 항상 판타지는 아까 말한 그 자동차가 하늘로 난다고 보면 실제로 안 납니까? 여러분들이 아르테미스 그 작전에 보면 전부 다 무체화되어 있어요. 그 0과 1이 무엇이냐 보니까 모르는 사람은 0에서부터 1로 출발합니다. 뭐 1이 있기 때문에 0이 있다. 이래서는 그게 아니고 그게 컴퓨터에서 나오는 거죠. 그렇죠? 컴퓨터의 프로그래밍 프랙탈 도형의 알고리즘이기 때문에 컴퓨터가 갖고 있는 3분의 2가 전부 다 그 안에 알고리즘이 있고 프랙탈이 있고 그게 0과 1로 구성된 게 3분의 2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컴퓨터도 상당히 나는 노트북을 씁니다. 노트북을 가지고 빨리 분리하면서 쓰다듬으면서 나는 대화를 많이 해요. 나무도 심장이 있잖아요. 나무도 다 들어요. 뭐 우리만 알아듣는 게 아니라 그래서 좀 차원이 높은 그런 작품을 내 생각에는 강의를 하려 했었는데 절대 내 말은 다 믿지 말고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주시고 제일 문제는 그 녹수타자나 이런 게 있는데 좀 우리가 시를 쓰거나 작품 쓸 때는 좀 발작적인 게 있어요. 그걸 발작적 아름다움이다. 마지막 메시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창란을 일으키지 않으면 쓸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 초현실주의자들이 그 복수 아닙니까? 초현실주의자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자들이 갖고 있는 것은 뭐냐면 창란적인 데서 영매가 등장이 됩니다. 아까 말한 아름다운 시체라는 말이 거기서 그 그룹을 짜가지고 단어 한 개 한 개 가지고 우리 삼행시 짓듯이 돌아가면서 본인 시를 쓰는 것이 아사체의 그 본체입니다. 자, 이 정도로 제가 하고 뭐 이거 다 이야기하려고 하면 한이 없습니다. 이 정도로 해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